전남, 충남 일부에 오존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먼저 서울 등 중부지방 중심으로 낮 기온이 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내일 28도, 월요일은 대구 30도 등으로 막바지 늦더위 좀 더 이어집니다. 내일부터 서울의 낮 기온이 이틀간 2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도 내립니다. 수도권 내일 늦은 오후부터, 그 밖에 중부지방 내일 밤부터 내려 모레는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종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부터 천하람 변호사. 네, 뜬 인물 정하는 게 참 늘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유승민 전 의원으로 정해봤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요새 이제 이게 참 반사이익이라고 하면서 슬픈 반사이익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뭐 TK에서도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어떤 인식이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지금 자금의 저희 당 상황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는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다음번 당대표로서 합리적인 유승민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눈길을 좀 주고 있다. 그런 시그널이 특히 이번 주에 뭐 많이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네. 본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메시지 내고 있고요. 네. 네. 당대표 도전하겠죠?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당의 분위기를 봤을 때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룰을 바꿀 겁니다.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완전히 빼버리거나 거의 안 넣는 수준으로 바꿀 거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유승민 대표가 자꾸 패배의 이 전적만 쌓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경기도지사의 그 아직 경선에서도 패배했죠. 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해지면 당의 룰까지 바꿀 것이다라는 표현은 네. 결국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대표 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원내랑 당내가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내에서는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죠. 원내 의원들 절대 다수가 지금 특히 주류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그리고 대체적으로 당의 대의기구, 뭐 전국위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있죠. 근데 당원으로 넓히면은 그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대의기구에 한정해서 보자면은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맞죠. 유승민이나 이준석 이런 분들. 결국 그러면 절대 당권을 못 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은 당원 투표 100%로 해도 이길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저는 유승민, 이준석 두 분 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유승민, 이준석 표 합친 게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 어쨌든 국민 여론이든 당원이든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바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에게 하는 것도 보면 알잖아요. 예. 뭐 했지만 당원 당규를 나중에 바꿔서라도 하잖아요. 근데 또 이거 지금 실대 3위인데 당원 7, 여론 3위지만 이거를 만약에 당원 100%뿐만 아니라 들린 얘기에 의하면 지금 어쨌든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따로 뽑거든요. 당대표 힘이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1인 1표고 최고위원은 1인 2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대표의 권한이 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집단제체로 만들어버리면 같이 뽑아서. 그렇죠. 그러면 대표도 그냥 최고위원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민주당도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대표 힘을 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집단지휘체제입니다. 집단지휘체제 하면 대표를 흔들기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그냥 최고위원들이 사퇴. 그래버리면 그렇죠. 대표도 그냥 뭐 물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근데 이렇게 뭐 룰을 바꿔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법을 바꾸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긴 뭐 그건 뭔 훗날 얘기니까 아니, 그럼요. 벌써 얘기할 건 좀 없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현근택 변호사는 이번 주에 뜬 인물 누굽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아마 대표로서 이제 데뷔 연설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예. 데뷔했는데 이제 몇 가지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제 민생이라는 화두도 있었지만 다음 총선에서 개헌하자. 개헌. 87년 체제를 이제 좀 끝내자. 4년 중임제, 4년 중임제는 여러 번 나왔는데 아마 이제 결선 투표제. 저는 요거는 좀 이제 할만하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민족 정당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 50% 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박수도 나왔는데 이제 면책 특권 좀 제한하자. 그래서 국민 소환제하자. 이 사실은 면책 특권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국감 때 돈다발 사진 막 나왔잖아요. 김용판 의원이 아이고 이재명 그때 당시에 지사가 받은 돈입니다. 딱 올렸는데 몇 시간 만에 딱 아닌 걸로 결론났거든요. 근데 다른 사진이었죠. 다른 사진. 그렇죠. 근데 김용판 의원은 아무 책임을 안 졌어요. 면책 특권 때문에 예. 국감장에서 한 거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건데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 소환 이제 방탄 안 있겠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지 막 박수 치시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이제 주소 핀트가 어긋난 것 같습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것도 분권형이라는 면에서는 도움이 좀 되는. 그거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지점 같아요. 만약에 4년 중임제 포함을 시켰죠. 그렇죠. 포함시켰죠. 그러니까 4년 중임제 할 때는 아마 정부 통령제로 가느냐 아니면은 국무총리한테 좀 실권을 주느냐 문제인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무총리 추천한다 그러면 또 그게 내각제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보통 부르죠. 그렇죠. 분권형 대통령제로 부르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정부 통령제가 더 낫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이제 저희 정부 여당이 시끄러워가지고 주목을 많이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뭐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 연설이. 그러니까 제가 그 개헌 논의라는 게 조금 공허해 보였던 게 정치 교체, 정치 개혁 논의를 별로 안 하면서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 당 내에서 지위가 그렇게까지 공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삼선 초과 연임 금지 같은 경우에 그것도 이미 안 하겠다라고 후퇴를 했고요. 그 외에 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김동연 현 지사와 이제 마지막에 대선 막판에 뭐 정치 교체 연대 이런 걸 했을 때 한 수많은 약속들을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완전히 판을 흔들기 시작하면은 당내에 적이 엄청 많이 생기고 그게 가면 결국은 본인이 나중에 대선 가도에도 무리가 있다라고 뭐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개혁하는 느낌은 좀 내야 되겠고 당장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개헌 논의를 띄우고 사실 개헌에서 하는 얘기들도 뭐 결선 투표제 정도 뭐 추가적이 된 게 있지만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4년 중임으로 개정하자. 그리고 뭐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대선 막판에 뭐 다당제 이런 거 얘기했었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용으로 넣은 거 아닌가 싶고 뭐 어찌 됐든 이런 그 저희 정계 개편 내지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뭐 많이 본격화되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여당과도 관련돼 있어요. 핑계 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지지율이 오르고 막 혁신하고 막 이러면 야당이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찌 보면 그냥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찌 보면 막 저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막 혁신하고 삼선 초과 막 올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있는 사람 바로 징계하고 막 이러면 민주당도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정치권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하람이 혁신위원이니까 좀 그런 거 좀 만날 때마다 하거든요. 삼선 금지가 초과 금지가 하시라. 동일 지역구 삼선 그렇죠. 출마 금지. 초과 금지. 그건 누가 먼저 하냐.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게요. 그 저희도 이번에 엄청 세게 냈어요. 그 집행유예 이상 전과인 사람 아예 공천 안 준다.
대통령실에다가 음주운전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라고 했는데 저희 당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의 뭐 의지는 강한데 지금 당 지도부가 워낙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예. 이게 지나고 나면 또 당을 추스려야 된다는 명분으로 혁신 안 할 그럴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정치 혁신, 정치 쇄신 이 논의는 현재 사실 스톱 상태죠. 여야 할 것 없이 뭐 워낙 서로 싸우느라 바빠가지고 그런데 또 개헌 화두라고 하는 게 천하람 변호사처럼 정치 혁신 못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위장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었는데 위장 말고 제대로 된 혁신이 되길 바란다 그런 표현인 거죠. 위장으로라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금주의 진인물로 넘어갑시다. 천하람 변호사 누굽니까? 저는 김은혜 홍보수석을 뽑았습니다. 왜요? 뭐 총체적으로 대통령실의 대응이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우스워진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15시간 그 이후에 날리면 논란이 나왔고 그때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 XX라는 게 그러면 한국 야당을 향해서 한 얘기냐 했을 때 그렇다라고 사실 나왔어요, 답변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대통령실에서 이 XX도 확실하지 않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니까 결국 홍보수석 내지는 대변인이라는 것은 그 말의 무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점점 이게 도대체 어느 범위에서 확인이 된 거고 어느 범위에서 이거를 걷어들이는 건지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지만 김은혜 홍보수석의 이런 상황이 좀 아쉽다. 특히 저희 진영에서 내세울 만한 가장 좋은 홍보수석 내지는 대변인 감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좀 흔들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게 홍보수석 탓일까요? 월요일 출근길에 대통령 본인이 거두절미하고 그냥 언론의 왜곡 보도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면 저도 생각이 그겁니다. 언론과 싸우겠다 각을 잡고 이거 발언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으면 차라리 초기에 그렇게 싸웠었어야 됩니다. 처음에 김은혜 수석이 발언이 명확치 않은데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거다라고 하는 게 옳았다. 그렇죠. 오히려 15시간 거 묵히고 그다음에 와가지고 난리면이고 뭐 EXX에 대해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대통령과 초기에 아주 밀도 있게 소통을 해가지고 정확한 포지션을 정하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일관되게 대통령실에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흔들리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이거 보도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이게 외교적인 부담이 있어 보인다. 몇 시간 후에는 또 이게 사적 대담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교적 부담이란 표현을 대통령실이 썼었죠. 직접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저기로 왔었죠. 간사단에 이제 보낸 게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 저는 뭐 대통령의 뜻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가짜는 있었다 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은혜 수석이 15시간 만에 나왔을 때도 바이든 아니다. 이것만 집중한 거예요. 딱 한 문장 그러면 그럼 바이든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뭐 한국 야당이라고 했을 때 맞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거 명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생각해 본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든지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김은혜 수석이 일단 말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다 흔들리는 상황이잖아요. 한국 야당도 지금 아니라 그러고 이 XX도 지금 안 했다 그러고 명확하지 않다 그러죠. 기억 안 난다 그러면 그러니까 15시 동안 연구한 게 뭔가 결국 바이든은 아니고 난리맥이다.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는 거는. 뭐 두 분이 생각이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는 게요. 우리가 진영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대응을 해 나가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전략적으로 할 수도 그런 있는데. 전략적 고려를 생각해도 이번에는 좀 혼선을 빚었다. 그렇죠. 흔들렸다는 거죠. 네. 자, 금주에 또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뭐 박진 장관은 안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정사 7번째 해임이고 또 이제 재밌는 게 그거죠. 지금 김두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03년에 본인이 이제 해임됐을 때 한 달 정도 사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 유린이다.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어요, 이분이. 박진 의원 시절. 그렇죠. 그때 대변인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명상이 막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죠. 본인이 해임됐는데 왜 이 정치로 몰아가느냐 이러고 있어서.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이 거절했으니까 장관직은 있겠지만 적어도 국회 내에서 외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관 역할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야당 의원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김두관 장관이 막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장관 아니니까 인정 못하겠어요. 오지 마세요.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본인 한나라당이 했던 걸 아마 그대로 이제 돌려받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박진 장관 얘기 나온 김에 박진 장관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눕시다.
어제 국회에서 외교부 장관 그 해임 건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인데 그 외교가 정쟁의 대상이 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 정치가 이렇게 과연 계속 가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참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관련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대통령께서 국민의 70% 가까운 분들이 이 순방 외교의 그 잘못을 꾸짖고 있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이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진 장관의 목소리 이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해임 건의안 내고 본회의 처리한 거를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는 저희한테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진영 논리로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좀 가둬주는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을 때는 그냥 그 분노가 타도록 놔둬도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이거를 그 국회의 해임 건의안이라는 제도로 끌고 들어오면서 본인들의 진영으로 좀 가두는 거 아닌가 싶고, 물론 저희가 이번에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의 비서고 논란이라든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박진 장관한테 딱 집어서 뭘 책임을 물을 거냐 하면 사실 민주당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책임을 묻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해임 건의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 그렇죠. 박진 장관에게 딱 꼬집어서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인가 이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정의당도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도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지 이게 뭐 장관한테 물을 일이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정의당이 민주당과 다르게 소신을 내기 시작할 때는 대체로 정의당 말이 옳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정의당 말이 맞다. 박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해임 건의까지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거부권 행사는 아니고 그냥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도 뭔가를 해야 돼요. 뭐 장외 투쟁에 나설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지 박진 장관이 왔는데 아유 뭐 장관 인정 못한다 차관 내보내라 막 이럴 거 같은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좋은 모습이냐? 합당한가? 저는 그다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현근택 변호사?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이 요구했던 두 가지죠.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문제가 있던 삼김 대통령실에 안보실장, 그다음에 안보실 1차장, 홍보수석 세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라 했거든요. 근데 사과 전혀 안 하고 있고 인사조치할 생각 전혀 없고, 그러니까 박진 장관 개인에 대한 게 아니라 어쩌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번은 어쨌든 외교 분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장관으로서 외교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안보실장을 해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 문제는 정의당도 어느 정도 생각은 했을 걸로 봐요. 근데 정의당이 요구했던 건 그냥 사과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과할 문제지 장관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그러는데, 저는 대통령도 사과하고 장관도 책임져야 된다. 그게 꼭 모순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정의당이 더 이상 이제 민주당 이중대 소리 듣기 싫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갈 길 가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은 비속어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조문 논란, 한미 정상회담의 일방적 취소 그렇죠. 논란, 네. 한일 정상회담의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논란, 이런 걸 반영한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장관이 지난번에 나토 순방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문 논란, 그다음에 일본과의 회담, 사실은 미국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어쨌든 꼬였거든요. 근데 장관은 그러면 나는 몰랐고 그냥 대통령실에 다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죠. 그러니까 조문 논란이 있을 때도 박진 장관은 미국에 가 있었잖아요. 영국에 있지 않고. 근데 그럼 왜
다른 나라 정상이나 이런 분들은 리셉션 끝나고 저녁에라도 갔는데 조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장관이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경험이 없어요. 박진 장관은 외교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럼 현장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해줘야지. 조율했어야 영국 되는데. 대사도 없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영국 대사를 대신할 사람 아니면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뭔가를 해서 조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박진 장관한테는 별 책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들리기도 한다.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박진 장관은 영국 현지에 있지 않았고 대신할 사람 보내야 된다 했는데 보냈어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인가? 그분이 과거에 영국 대사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현지 대응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일정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으로 갔던 거고요. 사실 미국 일정이 외교적으로 봤을 땐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조문은 어찌 보면 짜여진 그 조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 현지에서도 영국 대사도 심지어 그랬어요. 아니 조문이라는 게 꼭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장례식과 이런 전체 과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조문 잘 받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이고. 조문은 그렇다 치고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과정에서의 껄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정말 각 잡고 딱 제대로 된 단독 정상회담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런 사태가 생겼다면은 당연히 큰 문제죠. 물론 이번에 있었던 일들도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유엔 청해 참석장이라는 게 다자 외교의 장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일정이 서로 좀 꼬이다 보면은 뭐 딜레이가 되기도 하고 취소가 되기도 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축소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잘못했던 거는 오히려 저희 1차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뭐 일본이 흔쾌히 뭐 하기로 했다. 뭐 미국과도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은 것들이 잘못인 거지. 확정적으로 미리 발표한 거. 그렇죠. 전 다자회담의 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자체를 가지고 장관에게 물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일정 잡는 거라 이러든 상대방 외교부와 이제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과의 회담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순방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부적절 여론을 한 것보다 일본과 회담을 이렇게 서둘 필요가 있냐 없냐 여론이 서둘 필요 없다는 여론이 10% 이상 높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본과 회담할 때는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고 형식 기준에 이걸 좀 해라 제대로. 근데 완전 모양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좀 찾아가고 사진 한 장만 있고 국기도 없고 30분 했다는데 혼자 얘기했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우리가 그냥 해달라고 하니까 해줬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일본과의 회담에서 자존심 국민들이 상한 거예요. 그런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외교부 역할이에요. 그리고 당연하죠. 유엔의 외교부 우리 한국 대표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외교부 산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다 그러면 당연히 장관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죠.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뭐 여야 목소리는 이 정도 듣고 거기에 이제 맞불식으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건 뭐 사실 정치적인 제스처죠. 그냥 제스처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 있는 것도 의석도 아니고요. 안 되고.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소수당의 서러움을 좀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진정한 정권 교체는 어찌 보면 총선에 달려 있다라는 거를 보수 지지층에 어필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 네, 제스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그 정도 얘기 듣고. 자, 그런데 이제 비서고 논란이 지금 MBC 쪽으로 불똥이 튀어서 여당 지도부가 항의 방문을 하고 심지어 검찰에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는 거죠. 저 이거 보면서 무한도전 MBC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옛날에 무한도전에 보면은 노홍철 없는 홍철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보면 저는 황교안 없는 황교안 당인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시즌2 같은 기시감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저는 어떤 정당의 이념이나 정강 정책이 늘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관성은 있어야 돼요. 저희 당은 항상 얘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요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그 옛날 스타일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건지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일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희 친미하는 정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미국에서 언론사가 본인들이 찍을 수 있는 위치에서 찍어가지고 그걸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자막 입혀서 내보내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는 있어요. 예.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네 자막 입힌 게 너무 성급했다. 비판하는 것까지는 저도 좋습니다. 예.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왜 형사고소까지 해요? 저는 형사고소한 거는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하면은 제가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얘기하지만은 99.9% 무죄 나올 겁니다.
기소까지 못 가죠. 저는 이거를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한다 그러면은 진짜 저는 이거 정권 눈치 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좀 이런 무리한 거는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득보는 건 MBC다. 무슨 MBC가 우리 언론을 대표하는 것처럼 지금 되고 있어요. 140개 정도의 언론이 쭉 따라서 다 바이든이라고 썼는데 그게 MBC 보고 받아쓰기 한 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진영과 우리 당이 너무 이렇게 MBC 띄워주게 하고 있다. 좀 침착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뭐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뭐 우리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얘기 안 하도록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마지막 끝까지 보호해야 할 자유인데 이거를 지금 자유를 강조하시는 유엔 총회 가서 그렇게 자유 강조했던 분이 갑자기 막 성질낸다 그래서 고발하죠. 지금 항의 방문하죠. 막 공문 보내는데 공문에도 보니까 형식도 이상하지만 내용도 좀 이상해요. 나 그런 공문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 이상합니까? 뭐 아니 사실은 공문이 있다 형식으로 보면 수신 발신 이것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있고 내용도 보면 원래 질문은 본인들의 어떤 선입관에 얘기 안 하고 순수하게 질문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질문이라는 건 답을 정해놓고 답이 없어야 되고 약간 어찌 보면 중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이분들이 너무 지금 조급하다, 성급하다. 지금 MBC 항의 방문하신 분들도 이렇게 면면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공천받으면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천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두렵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그전하고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거잖아요. MBC만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방송사에서 다 보도했고 공중파뿐만 아니라 신문에서 다 방송했는데 하필이면 MBC만 갑니까? 그럼 다른 데도 다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하시는 거 보면 이 공천 못 받을까 봐 이렇게 두려우신가 보다.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은 뭐 지난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영방송이 좀 왜곡돼 있다, 잘못돼 있다,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틀려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선을 깔아놓고 있었는데 게다가 대통령의 한마디로 언론의 왜곡 보도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만드니까 잘 됐구나라고 이제 그쪽으로 쫙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과 불필요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뭐 언론과 싸워야 될 때도 있죠. 예를 들면 언론이 진짜 뭐 도청을 하든 감청을 하든 뭐 예를 들면 저희 국민의힘 대회의실에 뭐 도청장치를 심어놨다거나 아니면 정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와가지고 취재를 한다거나 뭐 국가기밀을 누설해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런 거는 명분 있는 싸움이겠지만 이거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보면 이게 자꾸 반복이 돼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휴대폰 찍힌 거 가지고 찍은 뭐 기자한테 뭐 자꾸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당의 그 써 있는 기조랑 차이가 나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옛날 느낌으로 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 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무오류설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면 여당은 그걸 무조건 뒷받침해야 된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선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뭐 물론 뭐 국회의원 나오시는 게 자유지만은 대통령이 다시 선거 치르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당은 앞으로도 수많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럼 여당의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필요하다면은 대통령보다도 민심을 따라가야 할 때도 간혹가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판단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도가 대통령도 그렇고 정당 지지도도 그렇고 뚝뚝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저는 차라리 이게 전략적인 판단이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지킨다라는 전략적 판단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그 판단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4% 가지고 전국 단위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 일단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는 거니까 우리 지지층부터 지키자 뭐 이런 사고방식이 아닌가 뭐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정도 정치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뭐 우리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용 의원이 그 넥타이 논란 됐을 때도 한참 이 땡땡 아니냐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라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인석 대표한테도 뭐 이 땡땡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부인했어요.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설마 현역 의원한테 그러겠어? 현역 대표한테 그러겠어?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다 이게 아니다 뭐 이 땡땡이 아니라 이 넥타이다 이렇게 다 넘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학습 효과도 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걸 딱 잘랐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던 것도 있고 이번에 또 발언 보면 이 뭐뭐라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그냥 다 그냥 지나가요. 어쩌다 한 말이면
돌아보겠죠. 손을 잡거나 왜 그런 말 하십니까? 그런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평소에 그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말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 그래도 격조를. 이건 평소에 말버릇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언젠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 그 주변 분들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 주변에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엄청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뭐 그런 거겠죠. 거기서 그것도 뭐 카메라 있는데 거기서 또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라도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 말은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말도 안 했다. 그 말도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진위 공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다 들었어요 이미. 근데 그걸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지우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시면 제가 보기에 아마 뭐 대통령으로서의 권위 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자, 비속어 논란, 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MBC와의 공방 뭐 하나하나 좀 다 짚어봤고요. 1시 30분 막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토론 이어가죠.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를 보내면서 고속도로 상황 많이 어렵습니다. 어디를 가시더라도 긴 소요 시간을 예상하셔야겠는데요. 먼저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향 총정체 79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전보다는 정체의 길이가 줄어든 상태인데요.